책은 스페이스 X 우주혁명이 온다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라는 곳에서 만든 책이고, 작가는 권근호라는 분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 책은 26년 3월 30일에 1판이 인쇄가 됐고, 요 앞에 내용에는 스페이스X IPO의 시점과 조건, 밸류에이션, 사업 전략 등은 이후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투자 결정은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썼던 시점과 그 이후에 변동되는 내용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를 해라는 내용입니다. 이 책이 정답은 아니니까. 이 책은 총 5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파트는 스페이스X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스페이스X의 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떤 생각으로 우주 기업을 창업을 했고, 펠컨의 처절한 실패와 기적적인 성공, 펠컨 9의 재사용 로켓 혁명, 그리고 스타쉽으로 이어지는 기술 발전에서 전체적인 서사와 역사가 담겨져 있고, 투자자로서 스페이스X를 이해하려면 이 역사적 맥락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제일 앞단에 이런 내용들을 구성을 했고, 두 번째는 스페이스X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타링크의 사업 모델, 로켓 발사 서비스의 경제학, 우주에 AI를 심겠다는 XAI의 합병의 의미, 스페이스X의 경쟁력, 그리고 재무 분석까지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의 주요 매출원인 스타링크의 가입자 수, 매출, 가입자 1인당 평균 매출 분석은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핵심적인 출발이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장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스페이스X의 IPO를 분석하고요. IPO의 구조와 일정, 밸류에이션의 타당성, 그리고 이 IPO가 글로벌 시장에, 한국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미 IPO는 진행이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니죠. 네 번째죠. 한국 투자자를 위한 투자 가이드. 이 책이 실전 파트입니다. 그 IPO 이후의 투자 타이밍이나 실전 참여 방법, 미국 우주 관련 투자 가이드,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수혜 구조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이 책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단순히 통독하는 것을 넘어 파트 3와 파트 4를 특히 반복하여 읽기를 권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독자가 이 책을 드는 시점은 다를 것입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스페이스X의 IPO를 앞두고 투자 기회를 탐색하는 시점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이전에 샀어요. IPO 전에 샀고 이 책을. 그 다음에 IPO가 이미 완료돼서 주가가 형성된 이후,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시점이든 핵심 과제는 동일하다. 서사의 형수 속에서 냉정한 판단을 유지해야 된다. IPO 완료 이후에 또 다른 서사가 밀려옵니다. 공모가 대비 수익률 비교, 경쟁사와의 밸류에이션 논쟁, 락업 이후의 수급 전망, 그리고 스타링크 분사 가능성이나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 가능성 같은 새로운 이슈들이 투자자들의 판단을 흔든다. 시장의 소음은 IPO 전에도 후에도 멈추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서사에 끌려다니지 마라.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1에는 스페이스X의 탄생과 성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챕터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 우주를 꿈꾸다. 두 번째는 펠컨 1 실패에서 배우다. 세 번째는 펠컨 9 재산 로켓 혁명. 그리고 네 번째는 펠컨 헤비에서 스타쉽까지의 그 서사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 파트 2는 스페이스X는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인가, 스타링크가 우주에서 온 인터넷, 그리고 발사 서비스 로켓 택시 사업, 미래의 수익원, XAI 합병과 우주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스페이스X의 경쟁력, 그리고 스페이스X의 재무 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상장이 모든 것을 바꾼다. IPO에 대한 이야기고, IPO의 구조와 일정, 밸류에이션 심층 분석, IPO가 시장을 미치는 영향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스페이스 X IPO의 투자 타이밍, 그리고 우주 관련 미국 주식 투자 가이드, 그리고 X의 IPO와 한국 기업의 수혜 구조, 그 다음 스페이스 X 100만 기 위성 배치했다는 우주 경제 확산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래요. 그래서 스페이스 X에 좀 투자를 하시고 싶으면 이 책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통독하는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책의 구성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한 번밖에 안 읽어봤는데 책의 구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스페이스 X 투자를 하시고 싶거나 아니면 로켓 분야, 우주 분야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단순하게 그 유튜브에 잘 정리된 내용 보는 것도 좋지만 책을 통해서 읽고 좀 내용을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챕터 2의 그 스페이스 X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를 읽어보면 내가 이 회사에 대한 가치가 어떻고 방향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좀 상세하게 좀 보시면 될 거 구매하셔서 일단은 페이지 123페이지에 로켓 택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주산업은 돈은 어디에 있는가? 우주산업의 실제 가치 사슬을 이해하는 것이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의 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출발점입니다. 우주산업의 가치 사슬은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세 층으로 구분되는데 업스트림은 발사체 제조, 위성 제조, 발사 서비스처럼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우주로 보내는 일을 담당하고 미드스트림은 지상국, 안테나, 수신 장비 같은 지상 인프라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은 위성통신, 위성인터넷, 원격 탐사, 항법 서비스, 위성방송처럼 궤도 위의 자산이 만들어내는 서비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돈의 무게중심은 다운스트림에 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발사 서비스 규모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발사 서비스가 제일 윗단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매출을 기록한다는 사실은 우주 산업의 진짜 가치가 물건을 궤도에 올리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궤도 위에 올라간 물건이 지구에서 만들어내는 서비스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로켓은 시작이고 돈은 끝에서 생긴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발사 서비스가 병목의 개념에 좀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병목이라는 게 바틀렉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스템 전체의 처리량을 결정하는 가장 좁은 지점이고 생산 라인이 아무리 길어도 그 중간에 하나의 좁은 통로가 있으면 모든 산출물은 그 통로의 처리 능력 이상을 통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사 서비스가 그 위치에 있고 위성 서비스를 팔려면 위성이 궤도에 올라야 되고 위성이 궤도에 있으려면 누군가 그것을 로켓에 실어 올려야 된다. 아무리 정교한 통신 위성을 만들어도 아무리 혁신적인 지구 관측 서비스를 설계해도 그것이 로켓에 실려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그래서 발사는 우주산업 전체 가치 사슬의 물리적 전제 조건이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남아있는 병목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페이지 138페이지고요. 병목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주파수와 궤도 슬롯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위성은 단순히 궤도에 올라간다고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신 위성은 특정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야 되고 그 주파수는 국제 전기 통신 연합이 국가별로 할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켓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주파수 규제는 정치적 법적 협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술 혁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목이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캐슬러 신드롬이라는 것과 우주 교통 관리의 위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캐슬러 신드롬은 1978년에 나사 과학자 도널드 캐슬러가 경고한 현상인데 궤도상 충돌이
파편을 만들고 그 파편이 또 다른 충돌을 유발해서 특정 궤도 대역이 사실상 사용 불가능해진다는 연쇄 반응을 말합니다. 현재 궤도상 활성 위성이 약 14,000기를 넘었고 이 가운데 스타링크만 10,000기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고 우주 교통관리 체계와 충돌 회피 규정이 발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주산업 전체의 장기적 리스크라 요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대형 페이로드 유인 임무, 심우주 탐사처럼 펠컨 9의 능력을 초과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병목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고 해요. 발사 비용과 빈도의 혁신은 우주산업 진입 장벽의 첫 번째 층을 무너뜨렸지만 그 뒤에 규제, 물리적, 기술적 층위의 장벽들이 연속적으로 존재한다. 우주산업의 성장은 이 다층적 장벽을 순차적으로 허무는 과정이고 각 단계에서 병목을 먼저 해소하는 주체가 다음 단계의 시장을 선점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50페이지에 우주 데이터 센터를 가로막는 기술적 난제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페이지 150부터 155페이지까지이고 이 기술적 난제에 대해서는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내용을 올릴 수는 없고 난제 첫 번째가 열 방출적 문제. 이거는 진짜 이 책에서 기술적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쫙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가 열 방출, 가장 근본적인 물리적 한계.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난제는 전력 공급도 발사 비용 따위다. 열을 우주로 버리는 문제다. 여기에 대한 기술적 의견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력 공급, 이클립스가 만드는 에너지 공백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발사 비용, 스타쉽 없이는 경제성이 없다가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통신과 유지 부서 문제, 다섯 번째는 우주 환경, 반도체의 적,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 다섯 가지 난제가 독립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동되어 있고, 냉각을 위해 방열판을 키우면 질량이 늘고 발사 비용이 오른다. 발사 비용을 줄이려고 방열판을 줄이면 냉각이 부족해진다. 방사선 내성칩을 쓰면 컴퓨팅 성능이 떨어지고 성능을 유지하려고 상용 GPU를 쓰면 내구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연립방정식 같은 전체를 동시에 푸는 프로젝트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 방출, 전력 공급, 발사 비용, 통신 대역폭, 유지 보수, 우주 환경의 이 난제들이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해야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주 데이터 센터의 기술 완성도를 수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력난에 지친 AI 업계들이 절박함이 우주 데이터 센터의 담론을 좀 증폭시키고 있지만 앞에서 설명한 이 다섯 가지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156에 스페이스X의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스페이스X가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위성 서비스 인터넷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독특한 기업 문화와 개발 방법론, 두 번째는 수직 통합을 위한 비용 혁신, 여기 핵심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두 명의 핵심 리더가 만들어낸 비전과 실행의 균형입니다. 일반적인 전통적인 항공 우주 산업과의 좀 차이가 있는데 폭포수 방법이냐 애자일 방법이냐 이런 의미입니다. 항공 우주 방법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방법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설계 심사나 중간 단계 검토, 최종 검토 등의 수십 차례의 공식 검토 절차를 거치고 이 방법론의 장점도 있죠. 각 단계에서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제품 제작 단계에서 실패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느려요. 검토 절차도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설계 변경은 연쇄적인 문서 수정과 재승인이 요구되는 이런 너무 지지부진한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스페이스X는 일반적으로 애자일 방법론이라고 소프트 개발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빠르게 시제품 만들고 실제로 실험하고 실패해서 배운 걸 계산해서 다시 시험하고 이런 반복적인 실패와 시험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실패는 프로그램 실패가 아니라 학습의 기회라고 하고 이 방법론에서 폭발이 나쁜 결과가 아니라 비싼 데이터 수집의 어떤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수직 통합 전략의 위력이 있죠. 스페이스 X의 수직 통합 범위는 놀라울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하는데, 로켓 엔진이나 터보 펌프, 연료 탱크, 구조물, 탄소섬유 복합재 페어링, 항공 전자기기, 비행 소프트웨어, 드론십, 발사대 인프라, 그리고 위성 제조, 사용자 단말기까지 스페이스 X가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제조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타링크 위성의 핵심 부품인 위상별 안테나도 자체 개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COO와 CFO의 비전과 실행의 균형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스페이스 X의 조직 구조를 보면 숏웰 COO와 존슨 CFO가 각각 운영과 재무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어서 머스크가 모든 세부 의사결정을 직접 내리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머스크는 큰 방향의 기술 비전과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지만 실제 사업 운영은 숏웰과 존슨이 주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삼각균형 구조가 스페이스X가 머스크의 단독 리더십보다는 더 강한 조직 탄력성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에는 스페이스X의 재무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에는 25년 매출 2016년부터 25년 매출까지 나와 있고, 스타링크의 현재 매출 비중이 25년에 67%지만 26년 추정치로 80에서 85%까지 올라간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수익성 분석이라든가 잉여 현금 흐름, 그리고 스타링크 총 이익률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스타링크 총 이익률이 24년에 7%였는데 26년에 추정치가 25%로 나와 있고, 분석 기관들이 그렇게 전망한다고 합니다. 가입자 기반이 커질수록 고정비인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커지고, 단말기 생산 단가도 대량 생산을 통해 하락하며, 스타베이스에 구축한 인쇄 회로 기판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이 550만 개에 달할 만큼 규모의 경제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스타링크 모바일 서비스의 도입이 본격화되면 스타링크의 수익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별도의 스타링크 단말기 없이 기존 스마트폰으로 위성에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단말기 보조비라는 가장 큰 비용 항목이 사라지고 소프트웨어와 통신망 운용에 가까운 수익 모델로 전환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도 좀 자세하게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타링크의 IPO 구조와 일정이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이미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이 스타링크 IPO가 나오기 이전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26년 6월 상장을 기준으로 한 IPO 로드맵, 그리고 6월이 무산됐을 경우에 시나리오, 그리고 26년 6월 상장이 무산되고 이후 일정이 불투명해질 경우의 시나리오가 나와 있고요. 결국은 시나리오 원이 적용이 됐네요. 그렇죠? 우주의 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후에 상장 구조 시나리오가 이제 나와 있고, 페이지 230페이지에 정지 위성은 달리고 이동 위성도 달린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정지 위성은 정지해 있는 것 같고 어디에, 이동 위성은 계속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둘 다 맹렬히 달리고 있죠. 하나는 근데 정지 위성이고, 하나는 왜 이동 위성이라고 할까?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지 위성의 정의와 이동 위성의 정의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지 위성은 반드시 정의가 있어요. 반드시 첫 번째 적도 상공에서, 두 번째 적도면이 같은 평면의 원형 궤도를 따라서, 세 번째 약 35,786km 고도에서 지구를 공전한다.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궤도를 정지 궤도라고 합니다. 35,786km는 고도에서 중력에 의해 결정되는 공전 주기와 지구 자전 주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포인트고, 이 위성이 지구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주기로 돌게 되면서 지성에서 바라볼 때 위성이 하늘의 한 지점에 고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진은 정지해 있지 않지만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정지 위성은 적도 상공 약 35,786km 가상의 원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공전하는 분포를 하기 때문에 이 궤도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죠. 그래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국가별로 궤도 위치와 주파수를 배분해서 관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동위성도 약간 위성이 스스로 엔진을 켜고 하늘을 날아다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통신 분야에서 말하는 이동위성은 사실상 궤도 종류가 아니라 서비스 개념입니다. 이 서비스는 이동하는 단말, 예를 들어 선박, 항공기, 차량, 휴대단말과 같은 통신하는 위성 서비스를 모바일 스텔라이트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서비스는 보통 저궤도나 중궤도 위성만을 이용하고 저궤도를 돌면서 지구를 약 90에서 100분에 한 바퀴를 공전하고 속도는 약 초속 7에서 8km를 이릅니다. 지상에서 보면 이런 위성은 하늘을 가로질러 빠르게 움직이면서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동위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이 위성들도 정지 위성과 마찬가지로 중력에 의해서 정해진 궤도를 따라 공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책을 사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32부터는 IPO 밸류에이션 심층 분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34페이지에 2030년 스타링크 가입자 성장 시나리오별 2030년 기업 가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낙관 중립 비관적인 부분, 그리고 스페이스 235페이지에는 스페이스 X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한 낙관 중립 비관 시나리오별 기업 가치 추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지 260부터는 스페이스 X의 IPO 투자 타이밍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 사야 되는지, 누가 언제 사야 최선인지 누구도 모른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에는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의 사례가 나와 있고요. 상장 첫날의 흥분, 그리고 3년간의 인자. 테슬라 주식은 상장 첫날 40.5%로 급증하면서 23.89달러로 거래를 마쳤지만 단 하루 만에 투자자들이 40%의 수익을 거뒀죠. 그러나 그 흥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주가는 한때 14달러까지 떨어졌고 2021년 말에도 26달러 수준에 있었고, IPO 공모가 기준으로 17달러 대비로는 플러스였지만 상장 첫날 고점에서 매수했다면 여전히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몇 년을 보냈습니다. 투자자들이 3년이나 길고 지루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 이후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급등을 했죠. 그래서 2020년 3월 기준으로 395달러니까 IPO 기준 17달러에서 보면은 수십 배가 오른 거고, 여기서 이제 이게 결과를 볼 게 아니고 테슬라가 주는 교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이라는 부분이 있고, IPO 당시에 그 공모가가 계속 오를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물론 이제 테슬라는 당시에 적자 기업이었지만 2020년에 이제 첫 흑자 전환을 했지만 테슬라가 주는 사례가 좀 투자 방향을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혁신적 기업의 상장 직후는 투자의 최적 시점이 아닐 수 있죠. 두 번째는 진정한 수익은 기업의 성장이 증명된 이후에 초기 흥분이 가라앉히고 회의론이 지배하는 구간을 버텨낸 이들에게 돌아갔어요. 진정한 수익이. 세 번째는 상장일에 신한가로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기관 투자자 대비 불리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업이 성장하면 그 차이는 장기적으로 의미를 잃지만 결국 누가 더 오래 보유했냐가 수익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팔란티어 IPO나 페이스북 IPO, 스노우플레이크 IPO 등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76페이지에 상장 첫날 사라는 것은 전략이 아니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행동 패턴은 첫날 무조건 산다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실행 원칙은 락업이 있죠.
락업 해제 시점은 첫 번째 구조적 매도 압력 구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락업 해제 이후에 2, 4주간의 주가 안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진입하는 것이 1차 매수 후보 구간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기준선을 선정해야 돼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PSR 상한선을 미리 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보수적으로 갈 것인가, 기본 시나리오로 갈 것인가, 공격적으로 갈 것인가를 자기가 봐서 PSR을 예를 들어 뭐 33배에서 36배, 보수적일 때 기본 시나리오는 50에서 57배, 공격적 상장은 60에서 80배 부분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스페이스X의 펀더멘털 모니터링 체크리스트가 페이지 280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지표는 스타링크 가입자 수, 그리고 스타링크 ARPU, 팰컨 9의 발사 횟수, 스타쉽 개발 진척도, 정보 계약 규모, 잉여 현금으로 FCF에 대한 부분이 지표로 나와 있고, 이를 계속적으로 확인해서 이 회사의 펀더멘털을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282페이지는 현실적인 답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투자 방법은 분할 매수. 현실적인 검증된 접근법은 분할 진입이다. 그래서 전략이 설계되어 있어요. 1차 진입, 2차 진입, 3차 진입, 4차 진입. IPO 전 이미 지났죠. 2차 진입 상장 당일 직후. 세 번째 상장 후 1, 3개월, 1에서 3개월 초기 변동성 안정화 구간. 네 번째 첫 분기 실적 발표 후 진입, 실체 확인 투자 방식입니다. 지금 저도 이 책을 저는 이제 상장 전에 읽었어요. 상장 전에 읽었고, 잠시만요. 상장 전에 이 책을 읽어서 뭐 상장 당일날 난리가 났었죠. 그 뭐 주가가 며칠 한 이틀 3일까지는 계속 폭등했던 것 같은데. 야후 파이낸스 지금 티커가 스타쉽이 스타 CK인가? 스페이스 X SPCX네요. SPCX고 음 200 상장 첫날 150달러에 오픈해서 160달러에 클로즈 됐고 15일날 171달러에 오픈해서 192달러에 올랐고요. 그 다음 16일날 200달러에 오픈해서 225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로 쭉 떨어졌어요. 18일날 188달러, 185달러, 지금 26일 기준으로 153달러입니다. 220달러까지, 225달러까지 올라갔던 친구가 현재 지금 150달러까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상장 첫날 막 급등하니까 올라갔을 때 사신 분들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인 거죠.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장 IPO 첫날 150달러였던 게 지금 153달러예요. IPO 상장 첫날 들어간 사람들, 150달러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뭐 몇 퍼센트 수익이겠지만, 급등해서 최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마이너스인 거죠. 그걸 어쨌든 이 회사의 가치로 봤을 때는 그 이상의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뭐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가면 되지만, 이게 단기 단타로 만약에 들어갔거나 무지성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이게 되게 지금 힘든 상황일 거예요. 힘든 시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 저는 한 135달러 정도, 그때도 한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 150달러 이하 정도 좀 보고 있는데, 좀 계속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뭐, 미래가 없는 회사는 아니니까, 있는 책에 스페이스X 우주혁명 운다는 책을 좀 읽어보고, 회사의 펀더멘탈이나 방향을 좀 보면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보고, 분할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좀 좋은 책이었고요. 책은 제가 볼 때는 읽어보셔야 돼요. 어떤 회사에 투자하려면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는 책들을 좀 읽어보고, 투자 방향이나 뭐 펀더멘털이나 기업 가치나 뭐 이런 부분들, CEO의 생각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관측하고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이번 주도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